스트라이크 클럽에 오신 여러분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2월의 셋째 주를 네. 맞았습니다. 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9일? 9일? 아니 19, 1, 9일, 1919, 최일부를 네. 생각하면 되는데 코로나 9일, 코로나 9일이 점점 좀 힘을 잃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뭐 더 확산되고 더 심화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 기자 때문에. 아,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 격리됐다고. 아니 그 저기 30번째 네,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네. 가서 음.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아, 본인이 30번째가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아니요. 그 그 29번 확진자의 음,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밀접 접촉자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확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서 인터뷰했다가 그 해당 기자도 자가격리. 그다음에 그 기자와 접촉했던 조선일보 기자들도 자가격리.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진짜 하여튼 민족의 민폐입니다. 민족의 민폐. 네. 아, 전염병 예방 그 취재 준칙에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기 있어요. 다 어긴 거지. 조선일보 다니면서 뭐 굳이 특종할 필요를 못 느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뭐 특종한다고 저널리즘 원칙 다 잘 따랐다고 2대 줍니까? 예, 참 하여튼 아니, 그리고 조선일보 잠깐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예. 그 이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한 탈출기를 자랑스럽게 쓴 그 특파원 조심해야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함신의 토종 콩 청국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건강에 이거만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청국장. 네. 예, 제가 최근에 김용민닷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수백 개씩 콩물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정말 수백 개씩이요? 예, 네. 팔려 나가고 있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콩이냐면요, 100% 우리 콩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네네. 100% non-NGO. 나렌지요. 어허. 네, 네. NGO가 아닌 NGO가 아니죠. NGO가 뭐 GMO. 시민단체 소속이 아니에요. 오늘 99일 NGO. 네. 그럼 그 콩들은 정당 소속입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네. 100% GMO가 아닌. 네. 아니 콩들도 총선 치르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냥 투표권만 행사해도 될 텐데. 자, 이 관련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파는 청국장은 이 간과 MSG 때문에 느끼하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 정말 청국장입니다. 쌀뜨물에 김장김치 송송 썰어서 보름나물 남은 걸 넣고 비벼서 드셔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침이 고여서 청국장을 정말 이렇게 미치겠습니다. 먹는 게 진짜. 지금 냄새가 나서 미치겠어요. 건강해지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자, 또 다른 구매 후기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토종콩의 원산지인 우리나라 두부와 청국장 등 이를 개발한 함정희 대표의 노고에 네네. 찬사를 보냅니다. 이분 그 노벨 평화상이 노벨 무슨 노벨상에 생리의학상. 네. 추천되셨던.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애국, 애족, 신토불리를 외치지 말고 이런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함으로써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함신의 토종 콩식품의 바른 먹거리 선택으로 대통령 표창, 신지식 농업인, 전통식품 인증을 넘어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간절히 염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네. 네. 이게 2001년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수입콩이 범람하던 시기에 2001년부터 오직 국산 토종콩, 쥐눈이 콩만으로 두부와 청국장 콩물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함신의 토종콩식품. 당시 토종콩은 수입콩에 비해서 몇십 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수입콩을 사용한 다른 제품들과 경쟁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미쳤다는 손가락질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콩이 다 거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우리 콩, 특히 쥐눈이 콩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버텨낸 기업입니다. 그런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라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네, 건강하고 구수하며 네네. 뒷맛까지 개운합니다. 함정희 대표, 어제 저희 그 벙커원 뒤에 오셨어요. 네, 함신의 토종콩식품 대표인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다음 2007년에는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됐고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던 이 급기야 2019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대한민국 후보로 대한민국 노벨재단의 공식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가격 정보. 네, 토종콩 청국장 200g에 4,250원, 이 토종콩 콩물 180ml에 1,700원, 네. 그리고 토종콩 두부 420g에 5,400원입니다. 와우, 착한 가격. 이제 콩과 관련된 제품은 딴 데 보실 것도 없어요. 100% 우리 콩으로 독보적인 맛과 영양을 담은 함신의 토종 콩 식품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힘들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유 저희 이게 원래 그 청국장이라 그랬으면 별로 기대 안 하고 왔을 텐데 예. 제가 그 콩물을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예. 그 두부 못 먹어봤죠? 두부 김치. 못 네, 먹어봤어요. 쓰러졌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이고. 저희 근데 숟가락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주걱을 갖다 주셨어요. 와. 진짜. 네. 진짜 청국장은 이래야 해요. 이게 이 청국장이 그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뭐 그렇게 냄새가 엄청 심하게 올라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옛날 시골 청국장 먹는 느낌? 그렇죠. 네, 아, 그런 이거- 느낌이 나요. 저희 고모가 음. 시골 가면 끓여주던 그 맛입니다. 콩 맛이 달라요. 콩 맛이. 네. 확실히 좋은 콩을 쓰면 청국장도 맛있습니다. 와. 근데 전주거든요. 네. 한옥마을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전주 들릴 일이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럼요. 함신의 밥상이라고.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 한옥마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다고. 야, 그거 2번이나 갔는데. 게다가 뷔페야. 뷔페예요? 뷔페야 또. 야, 다음에 갈 때 진짜 가봐야겠다. 야, 점심 영어만 합니까? 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네. 이 두부도 혹시 그 함신의 콩으로 만든?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 그 두부가 음. 시중에서 파는 두부하고 달라요. 음. 네, 맛이. 조금이라도 두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함신의 두부 한번 사드셔 보세요. 그래, 그때 그 두부였어. 네. 이게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이게. 근데 벌써 다 먹었네 내가. 아유 어떻게 해? 진짜 특이한 게 청국장 이렇게 먹으면 그 짠 맛이 나거든요. 네. 짠맛이 없어. 짠맛이 맞아, 없어요. 맞아. 네. 응. 짠 맛이 없어 이거. 희한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 동네에 청국장 카페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메리카노도 팔고 청국장도 팔아. 아메리카노도 파고 조금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지? 근데 이제 근처에 골프장이 있는데 아저씨들이 많이 오신다 거기. 청국장 드시러. 근데 우리 마누라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줌마들 중에 네. 우리 아내는 아주 입이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짜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덜게 됐어요. 청국장이 짜다는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여러분을 네. 해방시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이거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김치랑 먹어야 됩니다. 너무 청국장이 이렇게 담백하기 청국장만 때문에. 넣었네 보니까. 진짜. 와, 근데 보세요 한 그릇 뚝딱, 뚝딱. 이렇게 먹어도 짜지 않습니다. 콩 두부 수프 먹는 것 같아.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관훈 라이트 클럽. 자,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자, 김용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네네. 이제 참 제가 바라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게도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제작진이 너무 힘들어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었거든. 진짜 네. 너무너무 정말 그 무덤까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오이와 또 서로의 어떤 가족 그 이상의 어떤 처음부터 하셨죠? 그 홍아름 PD하고 그렇죠. 예. 작가분들하고. 예. 자 그래서 참 나오면서도 참 이 울음을 삼키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후임자는
그냥 김용민 변호사라면 어때요? 그러면 뭐 계속해서 김용민 라이브 로고송을 바꿀 이유도 없고 음. 뭐 다 그대로 그 뭐 스팟이나 이런 거 다 써도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인터넷 팀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진행자가 바뀌니까 프로그램 타이틀 바꿔달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남양주병에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잘못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저기 또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축하 인사를 받았는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출마하신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그 힘든 정치를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고. 네. 아니 그 또 정봉주는 안 되는데 당신은 되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참 진짜 다양한 예. 반응이네요. 아, 네 우리 이제 변호사님하고는 정말 이름이 같아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김용민 라이브 첫 회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첫 회 이제 김용민 라이브의 론칭을 축하하기 위해서 김용민 씨를 모셨다고. 그래서 변호사님이었죠 그때가. 아 그랬었나요? 또 제주 방송에 네. 케이블 제주 방송에 김용민 기자라고 또 있었어. 아, 네. 예, 그래서 경향신문에 김용민 화백도 연결하고 네. 그렇죠. 화백 잘안 유명하신 됐어요. 분이야. 잘 안 됐어요. 하여튼 뭐 그 우리 예전에 뭐 유성 씨 그 인권 변호하실 때 네. 아 그때 뭐 엄청나게 왔습니다 문자가. 그래서 음. 제가 아예 그걸 메모장에다 네. 그 적어놓고 뭐 연락이 오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보냈어요. 아, 네. 저는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막말 김용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름은 같지만 1200만 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정말 이런 분이 정치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정치에 이제 들어가시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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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어떻게 감사합니다. 정치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건데요. 이제 뭐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좀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위원회들을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네네. 과거사위원회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권고를 내고 이러면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이 잡히겠다라고 했지만 번번이 또 실행 과정에서는 네.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좌절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예 좀 정치권으로 가서 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그거였고요. 그 저기 이탄희 판사님도 네네.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이었지만 그분은 이제 사법 개혁. 개혁.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거든요. 음. 이걸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간다는 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검사 출신들은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선거를 뛰게 되면 그 상대 후보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네. 잘못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때 그 선거법으로 거시는 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걱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헷갈리나요? 그러지 그러진 않을 않죠. 거야. 네. 그래서 무슨 용자에 무슨 민자였어요? 얼굴용의 백성 민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얼굴용에 민첩할민을 쓰고 있어요. 잠깐만. 그 사기 아닙니까? 아 내가 지었나? 한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아 이게 네. 용공할 때 용. 용공할 때 연고. 자, 그래요. 아니 그렇죠 뭐 사실. 자 남양주 병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전략공천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뭐 결정이 났다라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요. 아. 네. 남양주병. 네. 네, 네. 거기가 최민희 전 의원 지역군요. 네네 그렇죠. 예. 네. 맞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맞선대 자유한국당 주광덕입니까? 주광덕입니다. 맞습니다. 주광덕이기 때문에 출마한 것도 있어요, 사실.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죠. 검사 출신이죠, 이 주광덕 네. 의원이. 근데 언론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네이밍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조국 저격수대, 조국 수호자의 대결. 이렇게 계속 언론들이 네이밍을 뽑아요 제목을.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입문했다라는 걸 그런 데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저랑 조국 전 장관이랑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엮거나 기사에서 같이 넣거나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관련성이 없는 걸로 항상 뭐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입당식 날 조국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 반대론자와 검찰 개혁론자의 대결 이렇게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심지어 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가 신장식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분은 정의당 분이세요. 근데 이 조국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이 자꾸 조국 편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주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너는 조국 편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런 편가르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좀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에 와 있구나 싶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저쪽에서는 틀림없이 네.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 또 조국 대변자 이런 뭐 조국 키즈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낼 텐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 논리를 만드셨어요? 뭐 아직 깊이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몸을 던져서 네네. 그렇게 뭐 하셨던 거랑 저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역량이나 지식이나 시간을 검찰 개혁에 쏟았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마음은 정말 똑같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뭐 봐주시면은 저도 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저 조국 전 장관과는 무슨 관계세요? 관계가 있어요? 저에게 위촉장을 주신 그 위원으로 위촉장을 주신 분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제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사진을 같이 찍은 관계입니다. 그때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네. 좀 짧았잖아요. 그 활동 기간이. 검찰개혁위원회 지금도 남아 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그 좀 사퇴를 빨리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위원회가 그 이후에 뭐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언론의 관심을 또 안 받게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에서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네, 여전히 중이라고요. 가동되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도 제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를 사임하기 직전 마지막 회의 때였는데 추미애 장관께서 직접 회의에 오셔가지고 검찰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좀 판단을 해주고 일침을 좀 놔줘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가셨죠. 힘을 많이 실어주고 가셨어요.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뭐 검찰개혁위원회를 딱 맡을 때 그때 상황이 마치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네. 이 조국 편 이렇게 그냥 분리가 돼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저는 그 처음에 검찰개혁위원회를 또 하라라고 연락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도 이미 2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너무 또 막 지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사무실 일도 좀 많이 소홀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이 더 좋은 분이 가서 또 다른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과거사위원회랑 앞서 검찰개혁위원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또 당신의 역할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라고 또 강하게들 요구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겨레 이재훈이라고 있어요. 편집국장 했던 이재훈 말고 이재훈 주니어 급 기자를 할 수 있는데 성추행에 거짓 해명한 정봉주가 물러나자 조국 백서 변호사가 금태섭과 공천 경쟁, 낙곰수 팀 변호사 김용민은 전략 공천 어디까지 가려는가. 지금 이 한겨레 이재훈은 24시 팀을 담당하는 에디터인데 온라인 데스크인 거죠. 이런 식의 트위터 글을 올렸어요. 낙곰수 팀 변호사 김용민은 전략 공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한겨레 기자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네요. 아니 뭐 제가 낙검수 사건을 변호한 거는 맞는데 뭐 그러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왜 저의 그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를 왜 그렇게 제한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변론한 게 무슨 낙곰수만 변론한 게 아니라 네. 김용민 변호사 역사를 바꿨어요. 대표적으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그 어목했던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 사람을 그 불쌍한 한 사람을 국정원하고 그렇게 검찰하고 간첩으로 몰려다가 이 인권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나서서 그분의 그 누명을 다 벗겨주고 말이죠. 검사들 줄줄이 그냥 빅엿을 먹였어요. 아니, 쥐들이 그런 기여를 한 적이 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변호사님. 사실 그때 진짜 목숨 걸고 변론했어요.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정권이 불편했잖아요. 그럼요. 소송도 당했고요. 네. 저는 사실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권 막말 김용민은 아니야. 김영민 변호사에서 제 그 언제 로스쿨은 통과했나? 경력까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대법원에서 어떤 정보 보고를 하는데 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김영민 변호사가 하고 있다 이런 정보 보고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일종의 변호사의 블랙리스트를 그 정권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불편한 사람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래요. 저 그때 일을 또 보고 낙곰수 그 저기 김어준 주진우 변론하신 건데 이재훈 한겨레 이재훈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김어준 주진우를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이 나라 언론인을 위한 재판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당연하죠. 그게 무슨 재판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재판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목숨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위험한 사건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간의 사망 사건, 네. 살인 사건이죠. 그 오촌 중에 한 명이 그 형제를 죽이고 가서 자살했다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 좀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 들여다봤더니 이상하다라고 보도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단정적으로 저놈이 죽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했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 너무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보도 왜 못합니까? 이런 말도 못하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지. 맞습니다. 특히 뭐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검 결과라든가 발견된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 사건을 그 정권 탄압하에 재판을 했고 결국에 무죄가 나왔죠. 네. 그런데 그 사건은 사실은 검찰과 정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렇지. 예, 저희가 뭐 두바이까지 가서 제보자한테 제보를 듣기도 했지만 이 관계인들이 뭐 몇몇이 죽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 한데 보면 죽어 있고 라면 먹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네. 그런 식이에요. 게다가 변호인이 그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 린치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변호인이 린치를 당했다. 이런. 제가 그래서 그 사건 하면서 그 생명보험 가입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가입했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유우성 사건은 국정원과 싸우는 사건이었는데 그쵸. 네. 국정원과 싸우는 사건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국정원은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법 밖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에이, 빨간 그 뭐 경찰 그 사건도 걔네들이 직접 있죠. 안 묻히고 이제 하겠죠. 뭐 어쨌든간 악플 달면 어떡합니까? 100만 명 동원해가지고 로봇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는 누구를 조심하면 된다라는 그런 감이라도 있는데 이 사건은 진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유령 같은 거예요. 누구를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 하면서 산도 못 갔고요. 지금도 산은 혼자 안 갑니다. 산에도 안 가고 운전할 때에도 밤에 이렇게 좁은 그 외길은 잘 안 가고 트럭 있으면 항상 피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렇죠. 린치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덜컥 겁도 나고 그렇지만 또 이 사건을 변론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뭐 하여간 낙검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좀 수상한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때는 CCTV 있는 곳만 다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변호사님도 그런 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김어준 주진우 재판은 굉장히 언론인들의 자유를 굉장히 신장시켜준 사건이었고 저것도 있었잖아요. 삼두노출 사건. 삼두노출 사건. 그러니까 김어준을 주진우를 두 분이 이제 프랑스 갔었잖아요. 2013년에. 네. 그때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 그 검찰에서. 두 사람 그 사람 어디냐? 두 사람한테 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 봐요. 그 두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왜 나한테 연락합니까? 한 식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지 않습니까? 낙검수 동일체의 원칙. 아니 그럼 한 식구라면은 김용민이가 출마를 해서 그 한 식구인 사람이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그렇잖아. 근데 또 그것도 달리 해석을 하면서 김어준은 딴지일보 언론인 아니냐. 딴지일보가 무슨 언론입니까 그냥. 잠깐만. 왜 이래? 딴지일보에서 항의한다. 딴지일보가 언론이에요? 아니 그 신문 패러디지. 그런데 또 이제 말하자면은 저 딴지일보가 나름대로 뭐 또 행정기관의 뭐 요청 때문에 언론사 등록을 했었던 거야. 네. 이 사건 나고 이제 김어준이 알게 된 거지. 아 딴지일보가 우리가 언론이었구나. 지금 언론 등록을 했구나. 그리고 저 누구야? 주진우 기자는 시사인 기자였는데 네. 하여튼 그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법을 지키려고 마이크를 딴 걸로 썼어. 유세용 마이크를 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어준 주진우가 김용민 변호사님 도움으로 그 저기 어디야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이 언론인은 뭐 선거운동 금지하는 이거는 너무 무리한 적용이다라고 했고 이겼습니다. 네.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입장을 그 표출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한겨레 이재훈이가 민주당 정치인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도 실은 김어준 주진우가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냈기에 가능한 그런 자유가 아니었나 하는 좀 무리하게 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에서는 그 언론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이나 의견 표명하는 게 다 금지돼 있거든요. 선거운동 금지돼 있는 사람 중에 언론이 딱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분은 김어준, 주진우 이 두 분은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 독려운동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데에서 요청이 오니까 그 당시에 뭐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저기 요청이 와서 투표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 투표의 구도는 좀 이상합니다.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왜 조선일보는 정권 심판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김용민 후보만 찌르고 있냐.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뭐 그런 것을 이제 그 선거운동이다라고 해서 기소해서 결국에는 이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그 위헌이다라는 그 결정을 받았죠. 근데 그 결정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사건의 형사 재판을 하면서 뭐 무죄 혹은 일부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판결들을 하고 있고 현재 항소심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위헌 제청을 해놨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 선관위 딱지 붙인 마이크 아니고 다른 마이크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집회 개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또 위헌적이다. 선거의 그렇지.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들, 처벌 규정들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심판 제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죠. 형사 재판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야, 한겨레 아직 안 끝났어요. 한겨레 재훈아, 야, 고마운 줄 알아. 뭐, 너한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진 않지만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딱지를 갖다 붙여? 조선일보가 하는 짓을 네가 하니? 하나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얘네들은. 인간이 덜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기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모셨는데 남양주병에 나가가지고 이제 주광덕 이제 의원과 이제 맞서게 되셨는데, 근데 남양주병에 그 연고가 있으셨나요? 저요. 연고가 있죠. 있어요? 네.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랑 증조 할머니 산소가 거기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40년 이 동안 정도면 남양주 병의 아들이네요. 네. 그곳을 이제 성묘를 다녔죠. 네. 굉장히 많이 갔던 곳이고 40년 동안 어떻게 남양주가 변하는지를 계속 봐왔어요. 다 보셨겠네. 버스 타고 갔다가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잘 살면서 자가용도 타고 갔다가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신혼이 그 남양주 쪽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하. 저도 이제 남양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잉태를 하셨는데 네. 태어나질 못했어요. 그때 제가 8개월 때 이사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만 더 있었으면 아쉽게 고향인데. 태어나지는 팔석동이로 태어났으면 제가 진짜 남양주가 낳은 아들인데. 네, 아들이 되는데 그냥 남양주가 잉태한 아들로 잉태한 아들로.
그런 인연은 아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이 정도면 인연이 있는 거네. 그렇죠. 많이 그럼요. 있는 거네. 네. 그래. 그 부모님이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남양주를 기반으로 하셨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요. 저 남양주 평 여기도 신도시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무슨 동입니까? 거기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다산 크게 신도시. 있죠. 하산 신도시. 그렇죠. 네. 네. 네, 물론 이제 8개 읍명동이 있는데 음. 지금 신도시가 생긴 곳은 다산 신도시라고 좀 거기가 크게- 제일 인구가 많겠네요. 예, 거기가 인구가 제일 그것도 많이 거기서 저기 택배 뭐와 관련해서 한번 좀 논란이 있었던 아, 걸로 네, 기억하고요. 거기 예. 아파트 하나가. 네. 네. 맞아요. 근데 뭐 일부 뭐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맞아요. 뭐, 일부예요. 네. 네.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좀 희박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나아질 문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뭐 출마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언론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예. 소송도 맡으셨으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또 국회 들어가시면 또 뭐 만약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 민동기 국장님부터 좀 보따리를 좀 풀어보시죠. 이야기 보따리. 그러면서 저기 우리 네. 김용민 변호사님 의견 좀 제시하시고요. 네. 예. 아니 그 지금 오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향신문 임미리 교수 예. 칼럼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그거는 네. 뭐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뭐 각자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네. 김용민 변호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네. 문제이긴 한데 네. 저는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과 그 글을 제대로 썼냐가 지금 혼재돼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나눠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과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럼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그 글이 제대로 됐냐, 네. 네. 정당한 글이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글이 위법하다. 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 엄밀히 말하면 위법한 것이고 이게 조금만 더 나아갔거나 했으면 예전에 김어준, 주진우 이런 분들처럼 구속 영장 치고 했죠. 검찰이 그랬으면 만약에 그렇지. 김어준 총수가 여기서 한국당만 빼고 투표하라 났죠. 이렇게 했어봐요. 뭐 네. 바로 압수수색 들어왔을 겁니다. 한겨레 이재훈이도 아주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를 가지고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대응이 과했기 때문에 그 글은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 자체를 봐서 놓고 평가를 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 영역은 좀 넘어섰다. 근데 이제 보통 칼럼 뭐 저도 이제 저기 미디어오늘 국장을 하긴 했지만 네. 외부 칼럼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제목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데스킹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그리고 좀 원고 분량도 자르면 그렇죠. 좀 자른 다음에 필자에게 연락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제목. 네. 그러니까 뭐 필자가 그렇게 썼더라도 네. 경향신문이 그 제목을 어찌됐든 뽑아서 그렇죠. 지면에 낸 거 아유, 아닙니까? 학자가 그런 제목 안 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진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글을 칼럼을 그 경향신문에 보낸 분보다 이거는 신문사의 잘못이 크죠. 그 글을 그대로 게재할 게 아닌 것이죠. 충분히 그 검토하고 거쳤어. 저도 그렇지. 칼럼을 보내본 적이 있는데 적절하게 잘라서 편집해서 게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내용도 글 자체만 보더라도 그 뒤에 갑자기 민주당만 빼고라는 것에 대한 논거가 앞에 좀 희박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충분히 데스킹 과정에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필자와 상의해서 빼거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빼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자극적인 어떤 제목을 뽑기 위해서였는지 그대로 냈다. 이거는 그 신문사 언론사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경향신문이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든 뭐 그 필자가 좀 수준 낮은 글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손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필자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냥 싣겠다. 이런 고집이 있는 언론사라면은 뭐 인정해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상봉 교수라고 전남대철학과 삼성 비판했더니 그걸 칼럼에서 누락시켰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그건 뭐야 이게 도대체? 왜 그때 다르고 이제 달라?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거 민주당 비판 받아야죠. 예, 사과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그 칼럼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대요.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그 내부 기자들도 좀 있었고 네. 그 정도로 했으면은 뭔가 지금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는 경향신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은. 경향신문은 좀 조용하더라고 오히려.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이제 임미리 교수.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일요일에서 네. 이런 칼럼을 이렇게 실었고 제목을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는 충분히 독자들이나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경향신문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걸 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뒤로 좀 빠져 있거든요,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오늘 또 경향신문 보니까 이 지금 임미리 교수 칼럼이 이제 위법성이 있잖아요. 네.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지금 저 언론중재위원회도 시비를 걸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 그런데 아니 잘못됐다 하더라도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조중동은 과연 그 칼럼 실어줬을까?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더 너무 강하게 개입돼서 지면에 실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중동은 안 실어요. 그 교묘하게 아주 진짜 그 정말 약삭 빠르게 딴 방향으로 해서 그 저기 칼럼을 내려고 했겠지. 근데 지금 이건 그냥 무식하게 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현행선거법에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실었다면 그 뭐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공지 형태로 같이 내보내면서 그 칼럼을 실었다면은 아 이런 의도로 했구나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칼럼이 또 그렇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전 기본적으로 위법성을 드러내도 이거 뭐 좀 독자들이 이해해 줄 만한 그런 퀄리티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칼럼 읽고 저는 조금 피식 웃었거든요. 네. 좀 너무 거칠다. 그리고 이제 그 칼럼이 나왔을 때는 별로 회자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좀 저는 이 수준 함량 미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하니까 뭐야 하면서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읽어본 분도 민주당 고발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 칼럼 읽어보고 나서 동의를 안 하시거나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위법성 없다, 괜찮다. 네. 또 익명의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말. 이런 거는 실명 써야지. 근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 저기 뭐 제 의견이 중요할 필요도 없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게 진짜 위법성을 다투고 어떤 선거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운동으로서 이게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민주당한테 사과 받을 필요 없죠. 그분 자꾸 민주당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나 그러면 저기 수사 받겠다. 법정에서 싸워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하거나 이래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차라리 가는 게 맞지.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면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오히려 뭐 민주당이 빨리 나한테 사과해라. 자꾸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원에게 그분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정치 혐오에 대해서 쓰다가 갑자기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 혹은 민주당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비판을 한 게 아닐까. 비난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요즘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까지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대연합군, 국공합작까지 해버렸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난 미세한 차이도 못 느끼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난 그래 보이던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나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조중동처럼 그 정파적인 언론은 자기들 그 특혜 이 구조 기득권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저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경향과 한겨레는 또 다르다고 보는데 경향은 뭐 실제로 어디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저한테 없어요. 그러나 자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그런 점을 주시하고 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런 거. 아주 그릇된
잘못된 왜곡된 일탈된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아니 이 정권은 말이야 그 우리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당신들은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한테 컨트롤 받지 않아 이런 아주 정말 유치한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거나 흔히 말해서 뭐 예전처럼 뭐 저자세를 취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할 말 하고 지금 김용민 변호사님도 하지만 뭐 정치에 출마한다고 하면 보통 언론에 잘 보이려고 언론 비판도 좀 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또 그런 태도들이 흔히 말하는 애티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뭐 경향 한결의 조중동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싸가지 없다. 바로 사과를 드려야겠군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좀 재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만든 건 아닌가. 근데 저는 민주당 뭐 일부긴 하지만 네. 좀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인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 김용희 PD가 저한테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 이 국공합작도 아니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게 저자세이지 않게 할 말도 하면서 이렇게 해온 그 과정에서 쌓여온 어떤 그런 반감 이런 게 지금 작동이 된 게 아닌가. 그네들 집단에서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각 세우고 검찰 편 들고 이러는 게 그들끼리의 어떤 그런 뭐 서로의 특권 의식의 공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 검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검찰을 비판해? 너 저기 그 낙검수 쪽 사람하고 친하다면서 이러면은 뭐 그냥 바로 매장이 되는 일종의 어떤 패거리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한겨레 이재훈이 글 보니까 정봉주가 성추행을 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정봉주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 무죄 판결문에 김미디 판사께서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아니 그러면 기자가 그럼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든가. 그 1심에서 이미 그게 그 탄핵된 성추행권을 운운하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심증에 성추행자다라는 인식이 틀림없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심 가서 엎어질 거다. 나는 예언자다,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나 참 그.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저는 뭐 다른 한편의 이유로 보면은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과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언론의 문제점이 또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에서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언론에 흘려주기로 했고 언론이 그거와 해서 공생관계가 있지 않았냐. 네. 그래서 언론에 뭐 기자실을 폐쇄한다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들은 그런 이제 얘기나 개혁 방안들이나 이런 구조들은 그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분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꾸 이제 시각이 언론사 내에서도 그렇게 또 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너무 걱정되는 게 지금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거법을 준수하라. 선거 끝나고 검찰이 어떻게 민주당 당선자들을 말하자면은 선거법을 얽어서 곤란을 겪게 할지 모른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은 또 뒤집으면은 검찰이야 뭐 맞상대하면 되지. 법정 가서 시시비비 가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언론이 또 얼마나 샤워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샤워를 해야 되겠어? 검찰이 아무개를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포착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 무효가 될 때까지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릴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언론이. 그래서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재훈이가 그 쓴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너무나 정의롭고 반듯하고 착한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또 얼마나 고역을 겪을까. 내가 진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가 됐든 그 언론인들이 뭐 본인 개인 계정에 어떤 그런 뭐 논평식의 글을 쓰든 간에 최소한의 뭐 자유롭게 본인 계정에 쓰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최소한
그 이쪽에서 우리 사이드에서 김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 기자 정도면 평가할 그런 아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낙곰수 변론했다고 그게 죄예요?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씨발 그런 있는 변호사도 없이 그럼 어떻게 뭐 그냥 법정 가가지고 뭐 그냥 저쪽에서 그냥 체포돼. 목이 날아가야 되나? 그래 청자분들이 네. 정동지 말 좀 해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말 좀 하자 진짜. 정동지 말씀하십시오. 네. 예. 좀 그 제 생각에는 좀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랄까 저도 요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조중동은 뭐 그냥 조중동인 거고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좀 뭐랄까 공격이 좀 시작된 느낌이랄까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뭐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그동안 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 왔을 때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 그 독자들이죠. 그 매체의 독자들로부터 이 받았던 비판들의 좀 누적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막 기레기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이 정도는 선을 넘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아 싸우자 씨발 뭐 이런 지금 그 마인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사실 좀 웃기긴 하죠. 이렇게 독자들하고 좀 이렇게 독자들한테 독자들하고 싸워요. 나 참 거. 근데 제 말이 맞다면 그건 좀 웃기긴 한 건데. 아니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칼럼,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저는 뭐 칼럼의 퀄리티를 일단 떠나서 싫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뭐 고소 고발을 한 것도 저는 좀 세련되지 못한 대응이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좀 아까 김용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이 사태를 겪으면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김어준 총수도 그 얘기를 했었고 김어준 총수가 똑같은 그 얘기를 했으면 과연 이 양상이 펼쳐졌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랄까 하여튼 좀 이중잣대에 대한 좀 뭔가 좀 불만스러운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여튼 선거법이 있기는 한데 이 선거법을 한편으로는 좀 더 아예 이 임미리 교수권을 계기로 그냥 다 풀어버려서 뭐 지상파 진행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얘기하고 또 사실은 뉴스는 뉴스대로 그냥 사실 영역대로 보도록 하되 뭐 의견이 들어간 부분들은 뭐 패널도 그렇고 뭐 진행자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새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쓸 때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뭔가 뭐 엄청난 뭐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기사를 쓸 때 고소고발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그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들어오는 컴플레인일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이 그랬을 거 아니야.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정치 언론사 네, 언론사로부터 우리는 들어왔던 언론사로부터 엄청 당했지. 뭐 고소고발이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말 뭐 내가 이 기사를 언제 썼지라고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좀 그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뭐 여기저기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 방송 심의위원회 그쪽 자료를 좀 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들이 거의 자유한국당이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패널, 이 프로그램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마치 이제 뭐 중립성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막 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들은 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거고 왜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된 바에 그냥 다 풀자. 총수도 김원준 총수도 자유한국당 빼고 다 찍자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에서 저는 언론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취하라고 했잖아요. 취하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논란. 근데 이해찬 대표가 사과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지도부가 또 사과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오늘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는데 아마 내일에는 이해찬 총리는 사과 안 했다라고 왜 이해찬 대표는 사과 안 하냐 계속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 취하했을 때 이참에 선거법 개정 한번 뜯어봅시다. 한번 확 바꿔봅시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시비에 휘말렸어요. 나경원 관련한 이제 자녀 의혹. 그 전초회의 상정됐다고 그러대?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아침마다 이 신문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우린 다 보잖아. 지면 실리는 것과 인터넷에 실리는 것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종합일간지라고 내가 얘기했어. 지가 뭐야? 종이 지자 아니야. 종이 안 찍혀 나온 건 나는 종합일간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모든 언론이라고 하지. 종합일간지에 나경원 관련한 기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판에는 실리지 않았냐는 거야. 종이 신문에 안 실렸는데.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지금 방심이가. 그러니까 똑같이 의견 개진을 해도 어.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자유 탄압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편파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다.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가 그런다니까? 이게 완전히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